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1 3단원 파동과 빛의 첫 번째 소단원인 탄성파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세 번째 차시로 정상파와 공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원 공간상의 한 점에 매질의 고정점을 만들어 놓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을 하나 생각하겠습니다. 파동의 입장에서는 이 고정점을 무한히 느린 매질로 입사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정점에서 고정단 반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투과하는 파동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보존될 거고, 따라서 반사파는 입사파랑 진폭이 똑같고 위상만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야 고정점에서의 변이가 0을 유지할 수 있겠죠. 이제 입사된 파동은 반사파와 간섭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되는 최종 변이는 검은색 파동이 됩니다. 이 순간을 시간의 기준으로 잡고 t가 4분의 주기가 되면 입사파동도 4분의 파장만큼 진행할 거고, 반사파도 4분의 파장이 진행되면서 최종 변이는 이렇게 나타나죠. 역시 마찬가지로 4분의 주기만큼 시간이 지나면 입사파와 반사파동이 모두 4분의 파장만큼 진행해서 최종 변이가 이렇게 되고, 또 4분의 주기만큼 시간이 지나면 입사파와 반사파가 4분의 파장만큼 진행해서 최종 변이가 이렇게 됩니다. 검은색으로 표시된 최종 변이의 움직임을 보면 시간에 관계없이 변이가 항상 0인 지점이 생기는데요. 우리는 이 지점들을 노드, 마디라 부릅니다. 그리고 마디 사이사이에 입사파 진폭의 2배의 크기로 진동하는 위치가 존재하는데요. 우리는 이 지점들을 안티노드, 배라고 부르죠. 이걸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최종적인 검은색 파동은 공간적으로 진행하는 파동이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제자리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파동을 스테이셔너리 웨이브, 정상파라고 부르죠. 가끔 정지파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정지한 파동은 아니라서 물리량이 일정할 때 쓰는 정상 상태의 정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 정상파를 유한한 크기의 매질에서 유지하려면 왼쪽 끝에도 반사 지점이 있어서 왼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빨간색 파동을 다시 오른쪽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여기서 왼쪽 끝도 마찬가지로 고정점을 만들어서 고정단 반사시키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고정점에서 반사된 파동은 위상이 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건 오른쪽 끝부분에서 반사되기 전 원래 파동의 위상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내부 반사파에 의해서 상쇄되면서 처음 파동의 형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정상파를 계속 유지할 수 없죠. 그런데 만약에 파동을 반사시키는 고정점이 이 지점이라면 오른쪽으로 향하는 반사 파동의 위상이 처음 파동의 위상과 같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방식의 반사가 일어나게 되고 정상파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같은 위치라도 왼쪽 반사 지점을 자유단 반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었다면 각각 왼쪽 지점에서의 반사 파동은 이렇게 되고 오히려 위쪽 파동의 정상파가 유지되게 됩니다. 이건 오른쪽 반사 지점도 마찬가지겠죠. 즉 유한한 매질에서 정상파가 유지되는 조건은 매질의 바운더리 컨디션, 경계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사실 조금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정상파가 유지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 파장의 정상파가 중첩된 상태라서 단일 파장의 정상파로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레벨 1에서는 경계에 대한 위상 조건이 맞아야 정상파가 유지된다고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이제 길이가 라지 L인 1차원 물체를 생각하겠습니다. 물체의 양끝은 진행파 입장에서는 반사 지점이 되는데요. 이 물체 내부에 탄성 파동이 발생했을 때 양끝점에서 계속 반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여러 진행파가 중첩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파동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양쪽 끝점이 고정점이라면 이 지점의 변이는 반드시 0이 되죠. 즉 물체 내부에 형성되는 모든 파동은 경계 조건을 반드시 만족시켜야 한다는 뜻이고, 이건 양끝점이 마디인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여러 정상파의 중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양끝점이 고정점인 물체에 허용되는 단일 파장의 정상파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파장이 가장 긴 파동, 즉 마디 사이에 배가 하나뿐인 정상파가 있겠죠. 이 정상파의 파장은 2람다가 됩니다. 이거 외에도 양끝이 마디가 되는 정상파는 무수히 많습니다. 정상파의 배의 수가 늘어날수록 파장이 작아지겠죠.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파장이 가장 긴 정상파부터 차례대로 번호를 붙이겠습니다. 우리는 이 번호를 모드 넘버, 모드 수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하면 n번째 모드의 파장을 n분의 2L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체에서 결정되는 파동의 속력을 V로 두면 이 물체에 허용되는 n번째 모드의 진동수는 2L분의 nV가 되겠죠. 우리는 이 n번째 모드의 정상파를 이 물체가 가진 내추럴 모드, 고유 모드라 부르고 n번째 모드의 진동수를 이 물체의 내추럴 프리퀀시, 고유 진동수라 부르죠. 지금 파동 그림은 최대 변이만 그린 거고 시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진동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양끝 반사 지점에서 자유단 반사가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경계에서 배가 되는 정상파가 형성될 겁니다. 이 경우 첫 번째 모드는 마디가 하나뿐인 정상파고 이때의 파장이 2L로 가장 길죠. 그리고 마디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모드 수가 증가하게 되고 모드 수 n에 따라서 양끝이 고정점이었을 때랑 똑같은 파장과 똑같은 진동수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시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진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이 마디고 다른 한쪽이 배라면 가장 긴 파장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모드의 파장은 4L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드는 마디와 배가 하나씩 들어있는 정상파고 모드 수에 따라서 마디와 배의 수가 함께 증가하게 되죠. 물체의 양끝에서 마디와 배가 형성되는 경우에 모드 수에 따른 파장과 고유 진동수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진동하게 되죠. 우리는 길이가 L이고 속력이 V인 1차원 물체는 경계 조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고유 정상파 모드와 해당 모드에 대한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물체에서 나타나는 모든 형태의 진동은 물체의 고유 정상파 모드의 중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한지는 레벨 3부터 조금씩 증명하게 될 거고 여기서는 각 고유 모드의 진폭을 잘 조절해서 합하면 어떤 모양의 파동이든지 만들 수 있다는 사실만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는 1차원 물체의 고유 진동수만 계산해봤지만 이 논리는 2차원이나 3차원 물체일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대신 고유 정상파 모드의 형태가 상당히 복잡해지겠죠. 이 그림에서는 초록색을 기준으로 빨간색과 파란색이 반대 방향으로 생긴 변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잡한 모드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물질이 결정하는 파동의 속력과 물체의 기하학적 모양이 만드는 파장의 경계 조건이 있다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물체는 자신에게 맞는 가장 자연스러운 파동인 고유 정상파 모드와 각 모드에 대응되는 고유 진동수를 가지게 되는 거죠. 2차원에서는 두 번째 축방량으로 생기는 정상파 모드 수를 m으로 잡아서 1차원에서 얻었던 결과를 확장한 겁니다. 여기서 차원을 더 높이면 훨씬 더 복잡한 모드가 존재하겠죠. 이상적인 경우에 물체에서 한번 발생된 파동은 에너지를 이동시키기만 하기 때문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겠지만 실제로는 물질이 변형될 때 내부의 비보존력이 끊임없이 작용하기 때문에 모든 파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에 진동이 생기면 정상파가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곧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물체 특정 진동수 FD로 진동하는 외력을 제공하는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물체를 진동수 FD로 계속 흔드는 상황인 거죠. 첨자는 외부 구동력 Driving Force의 D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물체가 외력에 의해서 진동하는 걸 Forced Oscillation, 강제 진동이라 부릅니다. 만약에 외력의 진동수 FD가 물체의 어떤 고유 진동수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면 물체의 진동은 여러 고유 정상파 모드의 중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외력으로 공급되는 에너지는 여러 모드에 분산되기 때문에 특정 모드의 진폭이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또는 이 진동수에 대응되는 정상파가 물체의 경계 조건을 정확히 만족하는 고유 정상파 모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FD가 물체의 특정 고유 진동수 F1과 같아진다고 하면 외력으로 공급되는 에너지가 1번 모드에 가장 강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1번 모드의 진폭이 매우 크게 증가됩니다. 물론 다른 모드의 진동도 없진 않겠지만 우리가 보게 되는 정상파 모양은 1번 모드가 지배적이 될 겁니다. 이걸 외력의 진동수에 따라서 물체의 진폭 그래프를 그려보면 물체의 고유 진동수 근처에서 진폭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외력의 진동수가 물체의 고유 진동수와 일치하거나 매우 가까워질 때 진폭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레저넌스, 공명이라 부릅니다.
공명은 일정한 진동수로 진동하는 그네를 그네의 진동수랑 같은 진동수로 밀어주는 상황으로 비유할 수 있죠. 여기서 밀어주는 사람이 외력의 역할을 하고 이 외력을 작용시키는 주기가 그네의 주기랑 거의 같아야 그네의 진폭이 커지게 됩니다. 물체의 고유 진동수가 여러 개인 경우라면 외력의 진동수에 대한 진폭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꼭대기로 나타나게 되죠. 강제 진동에 대한 수학적인 분석은 레벨 4에서 제대로 할 거고 여기서는 공명이 일어나는 조건에 대한 정성적인 이해만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현의 정상파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책상 끝에 도르래를 달고 수평이 되도록 줄을 연결해서 줄의 끝에 질량이 라지 M인 물체를 달아 놓겠습니다. 그리고 함수 발생기나 스피커를 이용해서 강제 진동을 시키는 상황입니다. 함수 발생기의 진동수 F를 조절하면서 줄의 공명이 발생하는 지점을 찾게 되면 줄에는 정상파의 진폭이 크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진동하는 부분의 길이를 L로 두면 이 줄에 허용되는 n번째 모드의 파장은 n분의 2L로 결정되는데요. 줄에서 발생하는 탄성파의 속력이 줄의 선밀도분의 줄의 장력의 제곱근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공명이 일어나는 진동수, 즉 줄의 고유 진동수는 이렇게 결정됩니다. 1차원 줄에서의 속력은 레벨 2에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볼 거고 레벨 3에서 수학적으로 증명할 겁니다. 여기서 줄의 선밀도는 단위 길이당 질량이기 때문에 줄에 진동하는 부분의 질량이 μL이 됩니다. 즉 줄의 질량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줄에 걸린 장력 역시 추의 무게로 일정한 상황이 아닌데요. 실 전체의 질량이 추에 비해서 충분히 작다면 줄의 고유 진동수를 모두수 n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실험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는 관 속에 있는 기체가 만드는 정상파입니다. 수업 시간에는 기주 공명 장치로 실험해 볼 겁니다. 먼저 긴 관에 물을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수면의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관 끝에 호스를 연결해서 물통이랑 연결합니다. 그러면 파스칼의 원리에 의해서 물통과 같은 높이만큼 액체 수위가 조절되겠죠. 물통의 직경이 관에 비해서 충분히 큰 걸 사용한다면 물통을 움직이는 것으로 관 속에서 진동하는 공기 기둥의 길이 L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관의 위쪽 끝에 진동수 F의 함수 발생기를 놓고 공기를 진동시킬 건데요. L을 변화시키면서 관 속 기체가 공명하는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명이 발생하는 순간에 정상파의 진폭이 커질 건데요. 공기의 진동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귀의 소리로 감지되기 때문에 공명이 일어나는 순간 소리가 크게 들릴 겁니다. 음파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차시에서 공부할게요. 이렇게 한쪽 끝만 열려있는 관에서의 경계 조건은 대략적으로 막힌 지점에서는 고정단 반사, 열린 지점에서는 자유단 반사와 유사합니다. 여기서 유사하다는 말을 굳이 쓴 건 음파의 반사가 줄에서 일어나는 고정단 반사, 자유단 반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량적 논의는 레벨 3에서 할 거고 레벨 1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많은 교과서에서 표현하는 방식을 그대로 채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직접 했을 때 열린 관 쪽에서 배의 위치가 관끝보다 조금 더 멀리 있다는 게 관측될 겁니다. 이건 열린 지점에 있는 공기가 관 바깥의 공기랑 함께 진동하기 때문에 실제 진동에 참여하는 공기 기둥의 길이가 관의 물리적인 길이보다 약간 더 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상파를 계산할 때는 관의 길이 L보다 델타만큼 더 긴 유효 길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end correction, 개구단 보정이라고 부르죠. 공기에서의 탄성파, 즉 소리의 속력은 대략 340m/s 정도고 기주공명 실험에서 이 값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여기서는 물통의 위치를 변화시켜서 진동하는 기체의 길이를 바꾸고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파장을 조절해서 관 속 기체의 고유 진동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모든 물체는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인잔도 마찬가지죠. 와인잔의 외부에서 와인잔을 진동시킬 수 있는 외력을 제공할 건데요. 와인잔을 직접 흔들 수도 있지만 함수 발생기나 스피커를 놓고 와인잔 주변의 공기를 흔들어도 와인잔에는 같은 진동수의 진동이 전달됩니다. 물론 우리한테는 이 진동이 소리로 들리겠죠.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는 와인잔의 재질이나 모양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 600Hz 정도입니다. 스피커에서 이 정도의 진동수로 공기를 진동시키면 와인잔도 같은 진동수의 강제 진동이 발생할 건데요. 고유 진동수에 가까운 진동수기 때문에 진폭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즉 공명이 일어나게 되고 와인잔에는 해당 진동 모드의 정상파가 형성되는 거죠.
이때 정상파의 진폭이 매우 커져서 유리가 견딜 수 있는 변형 한계를 넘어서면 균열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와인잔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고유 진동수를 유지한 채로 스피커의 출력을 높이다 보면 와인잔이 깨지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와인잔은 대략 120dB 이상의 음파가 와야 깨지는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옛날 KBS에서 방송했던 자료인데요. 한 사람의 목소리로 와인잔을 깨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의 음파를 비행기가 이륙하는 소음 수준으로 일정 시간 이상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물론 매우 약한 유리를 사용하는 특별한 스펙의 와인잔을 사용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가끔 초음파를 사용해야 한다는 등 잘못된 소문이 많은데 와인잔을 한번 때렸을 때 나는 소리의 진동수가 바로 정상파를 만드는 고유 진동수기 때문에 우리 귀에 충분히 잘 들리는 음파입니다. 핵심은 해당 고유 진동수에 가까운 진동수의 음파를 충분히 큰 진폭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슷한 예시로 건물의 내진 설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도 당연히 고유 진동수를 가지기 때문에 지진파의 진동수가 건물의 진동수와 일치하게 되면 공명이 일어나서 와인잔이 깨지듯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건물의 고유 진동수는 콘크리트 건물 기준으로 저층이 10Hz 정도, 중층 건물이 1Hz, 고층 건물이 0.1Hz 정도입니다. 이건 당연히 건물의 형태나 재질, 구조나 건축 방식에 따라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기 위해서 대략적인 수치를 쓴 겁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이 높아질수록 더 유연하게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고유 진동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위험한 지진파의 진동수 범위는 대략 0.1에서 10Hz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진파 속에 있는 여러 진동수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파동을 대비해야 하죠. 우리가 배우는 범위에서는 건물의 고유 진동수를 조절해서 특정 지진파의 공명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치만 실제 내진 설계는 단순히 공명을 피하는 것보다 건물 내부 진동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제진 장치가 많이 사용됩니다. 진동에 대한 비보존력을 증가시켜서 운동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가 되죠. 또 건물과 집안 사이에 특수한 구조물을 넣어서 지면의 진동이 건물로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만드는 면진 설계 방식도 있습니다. 지진과 건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오해가 있는데요. 무조건 높을수록 지진 피해가 클 거라는 오해가 대표적이죠. 공명의 개념을 잘 이해했다면 건물의 높이보다도 지진파의 진동수와 건물의 고유 진동수 사이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지진 피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겠지만 공명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리적 원리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단진자의 공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진자는 레벨 2에서부터 배우겠지만 일정한 주기 운동을 하는 대표적인 물체이기 때문에 물리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분석 대상입니다. 여기서는 단진자의 진동 주기가 실의 길이의 제곱근에 비례한다는 사실만 짚고 가겠습니다. 단진자는 줄이나 공기 기둥처럼 공간적으로 퍼져 있는 매질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파가 형성되진 않습니다. 대신에 단진자를 살짝 흔들어서 진동시켰을 때 진동수가 고유 진동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진동수에 해당하는 외력을 넣으면 해당 고유 진동수를 가진 단진자의 진폭이 크게 증가하게 되겠죠. 물론 외력을 직접 넣을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 단진자와 길이가 똑같은 단진자를 추가로 연결해서 진동시키면 이 단진자의 진동수로 에너지가 전달되면서 두 번째 단진자의 진폭이 점점 커지는 공명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체 내부에서 진행하는 파동이 경계면에서 반사되면서 입사파와 반사파가 서로 간섭하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시간에 따라서 한쪽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는 파동인 정상파가 만들어진다는 걸 공부했습니다. 정상파는 진동하지 않는 지점인 마디와 최대로 진동하는 배가 있죠. 물체 내에서 발생되는 정상파는 경계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정상파를 고유 모드라 불렀습니다. 이때 각 고유 정상파 모드의 진동수가 물체의 고유 진동수였죠. 물체 내에서 형성되는 모든 파동은 이 고유 모드들의 중첩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외력이 작용했을 때 그 외력의 진동수가 물체가 가진 특정 고유 진동수에 근접하게 되면 해당 고유 모드의 진폭이 크게 증가하는 공명 현상이 일어났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